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런 생각하시나요? 나는 아직 건강하니까,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당장은 괜찮겠지. 하지만 통계는 냉정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에 놓여 있고, 연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의 절반조차 충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몇 년 뒤 나도 모르게 한 달 생활비가 바닥나고 병원비 한 번에 통장이 비어버리는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잠식되어 온다는 사실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건강, 가족, 사회적 연결까지 하나라도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 있는 핵심 내용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노후를 버티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 나아가 주도하는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고 오늘도 행운 가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72세 장문수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2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은퇴할 무렵에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지요.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생활을 시작해보니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은 고작 68만 원. 처음엔 이 정도면 버틸 수 있겠지라고 여겼지만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침마다 마트에 들러 장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식재료 값이었습니다. 달걀 한 판, 우유 한 통, 채소 몇 단만 담아도 벌써 3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아내와 함께 카트 앞에서 이건 다음에 사자 하며 서로 눈치를 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녁이면 둘이서 밥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싸매곤 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만 해도 40만 원, 병원 진료비와 약값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60만 원 이상이 더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식비, 교통비, 손주들 용돈까지 보태면 실제 생활비는 200만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장문수님 부부는 평균 수명으로 따져도 20년 이상은 더 살아야 했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해봐도 앞으로 필요한 돈이 수억 원대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강했기에 이 현실은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상황은 결코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셨습니다. 옆집 최순의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국민연금 55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는데 몇 달 전 치과 치료비가 200만 원이 넘게 나오자 치료를 미루다 결국 음식을 씹지 못해 영양 상태가 악화되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고혈압 약을 아끼려고 하루 걸러 먹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너무도 냉혹했습니다. 장문수님은 아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아들이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애들 교육비랑 대출 때문에 넉넉하지 않아요. 부모님 생활비를 다 감당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보다 미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자꾸 그 다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통계로 봐도 이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지출은 매달 300만 원을 넘어섭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66만 원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30만 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죠. 문제는 은퇴 시점에 모아둔 퇴직금이나 저축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 한 채에 자산의 70% 이상을 묶어두고 있어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문수님 부부는 점점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예금에 넣어두었지만 이자로 들어오는 금액은 한 달 생활비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물가 상승은 멈출 줄 모르고 언젠가 이 돈이 바닥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부부는 주말마다 머리를 맞대고 생활비 구조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저장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흐름을 만들어야 해. 장문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은 돈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끊길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생활비 줄기가 있어야 마음이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 즉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67세 오정혜님은 퇴직 직후 은행 창구에서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했을 때 마음이 든든하기보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30년 가까운 세월을 버텨야 한다니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는 큰 금액처럼 보였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만 써도 1년에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만으로는 7에서 8년도 채 버티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처음엔 예금으로만 운용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자는 생활비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높아졌다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결국 돈의 가치가 줄어들겠구나. 오정혜님은 그렇게 깨닫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배운 건 주머니 전략이었습니다. 돈을 시기별로 나눠 담는 방식이었죠. 우선 당장 3년 안에 써야 할 생활비는 예금과 적금에 넣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쓰기 위한 안전자금이었습니다. 다음 5에서 10년 후를 위한 돈은 국채와 우량 배당주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이후에 쓸 돈은 장기 성장이 가능한 ETF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주머니로 자금을 분산하자 불안감이 한결 줄어들었습니다. 또 하나 그녀가 눈여겨본 것은 주택연금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지키면서도 매달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해보니 자신이 가진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한 달에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은 그대로 내 이름으로 두면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다니 이보다 든든할 수 있을까. 집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과 생활비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오정혜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달러 연금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화로 납입하면 달러로 적립되고 나중에는 달러로 연금을 받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환율이나 물가가 요동칠 때도 달러라는 기축통화로 생활비를 받는다는 건 든든한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환율이 올라가면 생활비 가치가 더 높아지는 셈이었죠. 국내 경제가 흔들릴 때도 지켜주는 보험 같은 거구나. 그녀는 그렇게 안도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 증권사 앱을 열어 ETF를 매수할 때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주식을 하다니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지? 하지만 소액으로 조금씩 시작하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로 들어가는 30만 원이 모여 1년, 2년 쌓이자 눈앞에 작은 성취가 보였습니다.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노후에도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 무슨 투자를 하느냐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정혜님은 알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금에만 돈을 묶어두는 것이 오히려 물가 상승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갉아먹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전자산과 성장자산을 함께 두는 균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매달 국민연금 60만 원, 주택연금 100만 원, 달러 연금에서 환율에 따라 들어오는 생활비, 그리고 ETF에서 나오는 배당까지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안정적인 강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밤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겠구나. 오정혜님의 사례는 특별한 투자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산 관리의 힘을 보여줍니다. 퇴직금이든 적금이든 금액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돈이 한 곳에 묶여 있지 않고 매달 끊기지 않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노후의 평안은 얼마를 모아두었나 보다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나에서 결정됩니다. 75세 이한철님은 퇴직 후 평온한 삶을 기대하셨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 아침마다 천천히 신문을 읽고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소소한 일상이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2년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골밀도 저하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큰 문제는 아니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동네 친구가 집 앞 계단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보며 그 말이 결코 가벼운 경고가 아니었음을 깨달으셨습니다. 그 친구는 6개월 넘게 병원에 누워 계셨고 퇴원 후에도 혼자 걷지 못했습니다. 40년 넘게 활발히 살아온 분이 하루아침에 의자에만 앉아 지내게 되는 모습을 보니 건강의 소중함이 마음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때부터 이한철님은 돈보다 먼저 챙겨야 할 건 몸이구나라는 다짐을 하셨습니다. 우선 일상의 작은 습관부터 바꾸셨습니다.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30분 이상 걷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처음엔 무릎이 뻐근해서 자꾸 쉬고 싶었지만 꾸준히만 하자는 생각으로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어느 날은 숨이 차올라 벤치에 앉아 쉬었지만 점점 몸이 적응하면서 걷는 시간이 늘어나고 호흡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또 집안에서는 물통을 아령 삼아 팔 운동을 하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하체 근력을 길렀습니다. 특별한 운동기구가 없어도 생활 속 물건으로 충분히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균형 감각 훈련도 하셨습니다. 양치할 때 한 발로 서서 버티기, 눈을 감고 10초 서 있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습관만으로도 노인의 낙상률을 20% 이상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한철님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두뇌 건강에도 신경을 쓰셨습니다. 매주 2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손자와 함께 바둑을 두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손자가 가끔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이겼어요. 라고 말할 때면 아쉬움 속에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놀이가 아니라 세대가 이어지는 따뜻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인지 활동을 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 낮다고 합니다. 식습관도 서서히 바꾸셨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고기를 좋아하셨지만 이제는 채소와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조절하셨습니다. 반찬 가짓수는 줄였지만 영양 균형을 맞추는데 신경을 쓰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텃밭에서 직접 키운 상추를 따서 식탁에 올릴 때면 건강뿐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한철 님이 이렇게 생활을 바꾸고 나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언제 아플까 하는 막연한 불안이 컸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내 역시 당신 얼굴빛이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보다 활력이 있어 보여요 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노후의 진짜 자산은 돈이나 집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고 판단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는 몸소 깨달으셨습니다. 한번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근육과 균형 감각을 잃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독립성을 잃는 길로 이어집니다. 이한철님은 주변 지인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은 부족하면 줄여 쓰면 됩니다. 하지만 건강은 줄여 쓸 수도 없고 빌려 쓸 수도 없습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게 내일의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70세 윤경숙님은 젊을 적에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끼셨습니다. 장을 보러 가도 계산대에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삑하고 결제를 하고 은행에 가려 하면 창구는 텅 비고 키오스크만 줄지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그냥 현금 쓰면 되지 하며 무심히 넘기셨지만 점점 불편함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갔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이제는 온라인 앱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하실 줄 아셔야 해요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윤경숙님은 처음으로 세상이 자신을 뒤에 두고 가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전화 받고 사진 찍는 데만 썼는데 앞으로는 그걸 모르면 복지 혜택조차 못 받는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폰 기초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첫날 수업에서 앱이 뭔지 아세요? 라는 강사의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못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또래 친구들이 괜찮아요. 우리 다 몰라서 배우는 거예요 라며 웃어주어 조금은 용기가 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강사의 안내대로 은행 앱을 설치하고 처음으로 아들에게 5만 원을 송금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직접 하신 거예요? 대단하다. 아들의 칭찬에 윤경숙님은 속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시 연결된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는 병원 예약도 앱으로 직접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침 일찍 줄을 서거나 전화를 수십 번 돌려야 했는데 이제는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원하는 시간대 예약이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무릎 진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었고 긴 대기 시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늘어난 원격 진료 시스템은 거동이 불편한 날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윤경숙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손주와의 화상통화였습니다. 손주가 휴대폰 화면 너머에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하트를 그려보낼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 얼굴을 몇 달에 한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매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줄어든 건 물론이고 정서적 안정감도 커졌습니다. 물론 배움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앱을 깔다가 잘못 눌러 휴대폰 화면이 엉망이 되기도 했고 은행 인증서 때문에 한참 애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나이에 뭘 배우겠어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강사가 스마트폰은 젊은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어르신 삶의 안전망이기도 해요라고 말해주었을 때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복지 앱을 통해 건강검진 예약, 정부 지원금 조회, 교통할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기술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삶을 지켜주는 도구라는 걸 실감하셨습니다. 윤경숙님은 지금도 새로운 기능을 배울 때마다 작은 성취감을 느끼십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아직 배울 수 있구나. 이 자신감은 단순히 스마트폰 사용을 넘어 앞으로의 노후를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 병원의 예약, 금융거래, 심지어 가족과의 소통까지 모두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외면하면 손해와 불편이 쌓일 뿐이지만 단 몇 시간 배우는 용기만 있으면 평생이 편안해집니다. 윤경숙님은 오늘도 말합니다.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우지 않는 게 더 큰 손해입니다. 손주 얼굴 한 번 더 보고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배우는 게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73세 김동섭님은 얼마 전 형제들과 큰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간병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도우며 함께 하자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의 벽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는 병원에 자주 갈 수 없었고 또 다른 이는 경제적 지원이 어렵다며 뒷걸음쳤습니다. 결국 몇 달이 지나자 모든 부담이 김동섭님과 작은 누이에게 쏠렸습니다. 지쳐가던 어느 날 형제 간 다툼 끝에 오랫동안 쌓아온 정마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사건은 김동섭님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우리 세대도 언젠가 자녀들에게 같은 부담을 지우게 되겠구나. 그때 갈등을 미리 막으려면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그날 이후로 그는 아내와 상의해 자녀들과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탁에 모인 자리에서 김동섭님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아빠가 나중에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이야기해두자꾸나.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딸은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왜 벌써 그런 말씀을 하세요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동섭님은 차분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해야 나중에 싸우지 않고 서로 편해지는 거란다. 이 대화를 계기로 가족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역할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큰아들은 병원 진료와 약 관리, 딸은 생활비 일부 보조, 막내 아들은 간병이 길어질 경우 요양시설을 알아보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끝내지 않고 그 내용을 종이에 적어 서명까지 남겼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어도 서로 약속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갈등이 훨씬 줄어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이 문서화의 힘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자녀들 역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가 더 많이 희생해야 하는지 계산하지 않아도 되었고, 각자 역할이 정리되니 막연한 불안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동섭 님도 자녀들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상속과 증여였습니다. 과거 김동섭 님은 지인의 집안이 유산 문제로 갈라지는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자신의 재산 분배와 연명치료 여부까지 미리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공증 사무실을 찾아 상속 비율과 증여 시기를 기록했고,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결정도 미리 서류로 남겼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녀들은 부모의 뜻을 존중할 수 있었고, 김동섭님 부부 역시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쳐도 가족들이 더는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는 주변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족 갈등은 돌봄 자체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은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미리 대화하고 문서로 남겨야 진짜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가족 차원의 준비는 단순히 부담을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미래의 갈등을 예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돌봄 계획, 재정 분담, 상속 연명 치료, 의사 결정까지 미리 합의해두는 것. 그것이 남은 세월을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68세 한선희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혼자 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이제부터는 나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자라는 생각으로 지내셨지만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저녁에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을 때면 숟가락 소리만 쓸쓸히 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목소리를 내본 게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 하나 주세요라는 말이 전부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립은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경로당이 공동 돌봄센터로 바뀌며 삶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주 3회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주니 건강관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점심에는 함께 바둑을 두고 저녁에는 작은 공연을 보며 웃음을 나눴습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느꼈던 허전함이 사라지고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며 안부를 묻는 시간이 하루의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선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실 고립과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적 단절은 우울증과 치매 발병률을 높이고 심지어 사망률까지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적 제도와 공동체의 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대응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병원, 복지관, 주거, 간병 서비스를 한 지역 안에서 통합하여 생활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웃들이 서로 돌보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자 고독사나 방치 문제가 크게 줄었습니다. 덴마크는 노인을 단순한 부양 대상이 아니라 경험 많은 일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서관 사서,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무료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70대에도 사회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덴마크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희망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마을 회관을 개조해 공동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세 끼를 함께 먹고
주 3회 간호사가 어르신들의 건강을 확인합니다. 누군가 아프면 즉시 병원으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 먹거리 판매, 수공예, 텃밭 재배 같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익 활동을 연결해 주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교류 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게 돕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된 교훈은 명확합니다. 고립을 막고 사회적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 작은 일자리, 지역 돌봄 서비스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한선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공동 돌봄센터에 나가서 이웃들과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쓸쓸히 혼자 밥을 먹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두려움이 컸지만 이제는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웃과 제도가 연결될 때 비로소 고립이 풀린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초고령 사회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단순히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와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때 개인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74세 정혜남님은 늘 입버릇처럼 언젠가는 준비해야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면서도 은행 상담을 피하면서도 그 말로 스스로를 위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병원 신세를 지고 동네 지인 중 몇 분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습니다.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구나. 그때부터 정혜남님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드셨습니다. 제목은 노후 체크리스트. 거창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5가지 항목을 적으셨습니다. 건강, 돈, 사람, 기술, 사회. 각 항목마다 최소한 하나씩 행동 계획을 써 넣었습니다. 매일 30분 걷기, 예금, 계좌 분리하기, 복지관 강좌 신청하기, 손주와 통화주 1회, 이웃 모임 참석하기. 처음엔 단순한 메모 같았지만 적고 나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수첩을 펼치며 전날 무엇을 지켰는지 점검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산책을 거르기도 했고 은행 일처리가 꼬여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줄의 힘은 작지 않았습니다. 행동을 기록하는 순간 막연한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고 하루하루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지인 모임에서 이 수첩을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나이에 무슨 계획이냐며 웃었지만 이야기를 들은 뒤에는 오히려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적어가면 진짜 달라질 것 같네. 나도 해봐야겠다. 그날 이후 몇몇 친구들도 작은 노트를 들고 다니며 실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파장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간 것입니다. 정혜남님이 깨달은 건 단순합니다. 실천은 크기가 아니라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좀 더 모이면, 몸이 좋아지면, 시간이 나면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걷는 10분이 내일의 30분이 되고 오늘 줄인 지출이 내일의 자산이 됩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늙는다는 것이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매일 한 줄씩 채워가는 삶 속에서 그는 오히려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나이 들미란 단순히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히 다져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혜남님은 지금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늙는 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적은 한 줄이 내일의 나를 구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체험으로 얻은 진심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용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7가지 대비 방법, 여러분 마음에 남으셨나요? 국민연금의 한계를 넘어서는 재정 전략, 건강 수명을 지키는 습관,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족과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작은 실천과 태도까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줄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나이 들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준비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꼭 함께 나누어 주세요.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작은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지혜로운 동행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 행운 가득한 기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늙음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린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